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드디어 9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름 같아요.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그렇다고 시원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꿉꿉하고 그냥 습도만 높고 굉장히 동남아시아 같은 날씨였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때 아닌 여름 감기에 걸려서 계속 콜록콜록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해 바다에 다녀왔는데요. 선크림 없이 하루 종일 바다 수영을 했더니 두피에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셔츠에 젖꼭지가 쓸려가지고 젖꼭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 작업 중이고요. 별로 알고 싶으신 정보는 아니시죠? 하지만 전 얘기하고 싶답니다. 자, 9월이 됐으니까 9월 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였습니다. 참 신나지요? 자, 그러면은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사연입니다. 펄떡이 생애 첫 보디빌딩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3월부터 약 5개월간 준비한 생애 첫 대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작은 대회지만 트로피 하나에 메달 2개를 받아왔어요. 빵 먹으면서 주펄님의 킹덤컴 영상을 보고 있는데 행복하네요. 대인국에 글 쓰는 건 사실 오늘 새벽에 꾸었던 꿈을 딱히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남기게 됐어요. 새벽에 아버지가 꿈에 나왔는데 엄청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물었더니 웃으면서 아빠가 조금 먼저 갔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바로 꿈에서 깨서 오랜만에 펑펑 울다가 잠들었네요. 4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로 꿈에 나오신 것 같아요. 아들 슬퍼할까봐 잘 안 찾아오시는데 고생하면서 대회 나간다고 응원해 주러 오셨나 봐요. 덕분에 입상하고 온 것 같습니다. 한없이 착하기만 하셨던 아빠. 평생 바보처럼 일만 하다가 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에도 퇴근 후에 집에서 혼자 주무시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타지에서 사회초년생으로 열심히 적응하고 있을 때였죠.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생각나면 혼자 이런저런 생각했었는데 기록해두고 싶어서 일기처럼 남겨봅니다. 신청곡은 김진호의 가족사진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축하드립니다. 정말 첫 대회에서 트로피 하나와 메달 2개. 이야, 이게 대회 나가려면은 엄청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식단도 해야 되고 물도 거의 안 먹잖아요. 그 대회 당일에는. 이거 엄청 준비하는 거 저도 그 기안84님이 무슨 화보 물론 뭐 좀 다르지만 화보 찍는 거 준비하는 거 이제 본 적 있는데 이거 물도 안 마시고 이거 그 근육의 선명도 뭐 이런 거 보여주려면 고생을 엄청 해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아버지께서 꿈에 대회 전날 나오신 게 참 신기하네요. 아마 그 사연자분께서 운동하실 때 그 몇 개는 세트할 때 아버지가 도와주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축하드리고요. 신청해주신 김진호의 가족사진 틀어드리겠습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저는 결혼 4년차 유부녀입니다. 저에게는 사소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 샤워할 때 비누칠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물 샤워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고로 샤워를 하면 샤워 타월에 바디워시를 묻혀서 온몸을 구석구석 닦는 것이거늘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연애 2년, 결혼 생활 3년 2개월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채취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물론 가끔 겨드랑이에서 구릿한 냄새가 날 때도 있지만 그건 안 씻을 때만 잠깐 나고 또 씻으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피부도 좋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대판 싸웠습니다. 세상에 물로만 씻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매일매일 비누칠 하라고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 후로는 비누칠 최근에 언제 했어? 라고 물어봐도 며칠 전에 했어 하고는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전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나만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남들에게는 남편이 냄새 나는 건 아닐까?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나한테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쭈디, 저는 남편을 그냥 둬야 할까요?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아이도 아빠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아닐까요? 쭈디의 고견을 구합니다. 신청곡은 비비의 비누입니다. 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특히 한국인은 채취가 엄청 약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땀과 먼지 정도는 물로만 해도 충분히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피지가 보호막이라서 비누 칠하면 오히려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피부과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때밀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완전 자연 보호막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고 그거 하면은 피부에 각질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누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죠.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좀 균들이 좋아하는 이런 아지트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누를 쓰는 게 좋겠죠. 특히 여름철 같이 땀이 많이 난다면 그냥 물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매일 전신을 다 비누로 덮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 씻는 방식이 어떨지.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냄새 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5년 동안 못 느끼셨으면 진짜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는 잘 씻어야 돼요. 거기 목이랑 귀 뒤랑 목은 잘 씻어야 돼. 사람 냄새 나는 데가 귀 뒤랑 목이에요. 결국은 거기는 잘 씻어야 됩니다. 비누로. 비비의 비누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기침 죄송합니다. 간간히 펄밤을 듣고 있는 펄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올라온 망한 여행 사연 펄밤을 듣다 보니 일본 여행에서의 일을 사연으로 써보고 싶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망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망한 여행 사연입니다. 한 달 전, 저는 일본의 한 작은 소도시에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알고 그 도시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두 번째라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따금 함께 동행할 일본 현지인 친구도 있었고요. 가난한 대학원생인 저는 몸으로 보고 배우는 경험을 더 높이 치자는 의미로 적당한 식비와 굿즈를 살 돈 3만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어치를 환전해 일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지가 소도시고 여행의 목적 또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일이라 돈이 부족할 줄은 몰랐는데 현지인 친구와 이런저런 곳들을 다니며 전리품으로 몇 가지씩 사다 보니 어느새 여행 5일차에 현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났던 소도시는 공항과 제법 거리가 있어서 마지막 날인 7일차에는 공항으로 떠나는 날이라 별다른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6일차에 마지막으로 쓸 현금을 잘 배분해 두었습니다. 혹시 몰라 챙겨간 JCB 카드 덕에 완전히 길에 나앉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상점이 오직 현금만 받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5일차 저녁, 남은 8,000엔, 8만 원 정도의 현금을 두고 내일의 지출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첫째로는 기념품, 둘째로는 점심에 먹을 우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도시 근처에 아주 유명한 키노사키 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온천욕을 즐길 온천 입장 비용이었습니다. 다가온 6일차 아침, 저녁에 현지인 친구를 만나 야끼니쿠를 먹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온전한 자유시간을 만끽하고자 아침부터 호텔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고 소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첫째로는 계획해두었던 기념품들을 샀습니다. 2100엔짜리 티셔츠 2장과 350엔짜리 배지 3개를 사고 나오니 기념품 샵 앞에 웬 가차가 있는 게 아니더랍니까? 가차가 그거죠. 이렇게 동전 넣고 따락따락 돌리면은 그 플라스틱 동그란 거 나오는 거. 가차퐁. 구글맵에 따르면 점심에 먹을 우동은 1200엔, 저녁에 들린 온천 입장료는 600엔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현금이 조금 널널하다는 생각에 가차에 500엔을 소모했습니다. 그 이후 또 다른 기념품 샵에서 550엔을 쓴 후 점심을 먹으러 출발해야지 하는 찰나 배지를 하나 더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곧장 구글맵을 켜 식비를 줄일 수 있나 확인해 보았더니 우동집에서 가장 저렴한 우동은 850엔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아이씨 그 길로 딱 1,500엔만 남기자 하는 마음으로 350엔짜리 배지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1,500엔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산 물품을 잠시 호텔에 들러 정리하고 자전거를 타고 일본의 뙤약볕을 가르며 우동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아 가게에 입성하여 메뉴판을 보니 어랍쇼? 어랍쇼? 아니 글쎄 구글맵 정보가 틀렸는지 가장 싼 우동이 1,000엔인 겁니다. 이걸 먹으면 500엔밖에 남질 않아서 온천에 못 가게 되는 걸 알았지만 일단 들어온 김에 어쩔 수 없다. ATM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겠지. 그리고 점심 먹고 들릴 사무실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서 100엔 정도는 빌릴 수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우동을 배 터지게 먹고 나온 뒤 근처 세븐일레븐 ATM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랍쇼? 분명 인터넷에서는 1,000엔 단위로 인출이 된다고 했는데 10,000엔 단위부터인 겁니다. 당장 내일 돌아갈 처지에 100엔 때문에 10만 원을 뽑는다? 그건 좀 그런데? 싶어서 일단 아는 사람이 있는 사무실로 향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세상 구경도 하며 사무실에 도착하니 아유 어랍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지인분들이 전부 일 관련 모임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상황인 게 아닙니까? 이걸 웃자노 하던 찰나 때마침 일본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 한국 친구가 떠올라 일본에 왜 1,000엔 단위로 인출이 안 되냐 물으니 아니라고 1,000엔 단위로 된다고. 또 1,000엔 단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빠져나온 저는 근처 세븐일레븐 ATM을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은 제가 저녁쯤에 들리려던 키노사키 온센 인근에 있는 키노사키 온센역 안의 기념품 샵에 있었습니다. 분명 1,000엔 단위가 된다는데 카드를 아무리 넣어봐도 10,000엔만 뜨기에 매대의 사장님한테 이거 1,000엔 단위가 안 되는 거냐고 물으니 사장님께서는 나와서 1,000엔 단위가 될 거라며 함께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시도한 결과 결론은 10,000엔이 1,000엔 단위로 인출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장님은 10,000엔을 인출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기에 저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고 100엔만 있으면 된다고 혹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건 안 되냐고 여쭈니 당연히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스쳐 지나간 저의 생각. 그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물물 교환으로 100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00엔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신뢰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장님께 혹시 마실 것을 카드로 사드릴 테니 100엔만 받을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50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내달린 꼬장꼬장한 한국인의 모습에
사장님은 흔쾌히 웃으시며 알겠다고 하셨고 가게 안에 녹차를 하나 고르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것만 사기에는 죄송스러워 가게 내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을 몇 개 골라 함께 계산을 했습니다. 녹차는 180엔이었고 100엔만 있으면 된다는 저의 말에도 괜찮다고 다이저브 혼돈이 다이저브 데스 라고 말하는 저의 말에도 되려 괜찮다며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200엔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상황이 웃기셨는지 서로 조금 웃다가 그렇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200엔 덕에 총 700엔의 소유자가 된 저는 싱글벙글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바다도 보고 오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목표하던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밟아 온천에 다달랐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여 계산을 하려 보니 에? 아니 글쎄 분명 구글 맵에도 온천 홈페이지에도 600엔이라고 적혀있던 입장료가 800엔인 겁니다. 키노사키 온천은 외국인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는 관광지인지라 구글 맵과 사이트 정보가 틀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건만 우동에서 한 번, 온천에서 2번, 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동전 지갑을 아무리 탈탈 털어도 수중에 남는 돈은 750엔. 그마저도 아까 기념품샵 사장님께서 100엔을 더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750엔. 이미 자전거를 탈 대로 타서 지친 저는 혹시 불쌍한 외국인 찬스가 통하지 않을까 싶어 다메 데스요네? 안 되는 거지요? 은근슬쩍 말을 붙여보았지만 강경하신 사장님은 안 된다며 저를 거들떠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웬 꼬장꼬장한 일본인 거지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셨을지도요. 생각보다 외모로 한국인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무렵 제 눈에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서양인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보다 일본어 회화를 훨씬 잘하니까 일본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분명 나았을 텐데 외국에서 만난 같은 외국인 신분이라 그랬을까요? 100엔이 부족한 저는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서양인 커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며칠씩 있으니 일본어가 입에 붙어서 일본어로 말을 거니 물음표가 가득한 얼굴이기에 더듬더듬 영어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I'm from Korea and I want onsen, but I don't have money. If you okay, give me money. 제 말을 들은 서양인은 cash? 라고 하시기에 yes! 라고 대답을 했고 뒤이어 you need cash? 라고 하시길래 yes, yes! 라고 답했습니다. 묘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던 커플 중 남성분이 먼저 끄덕이셨고 그렇게 여성분의 지갑이 열렸습니다. How much? 라는 말에 100엔 다케! 100엔 다케 데스! 100엔만요. 100엔만요.를 말했고 그마저도 못 알아듣는 외국분들의 100엔 다케라고 말하자 여성분께서는 지갑 속에서 100엔을 꺼내 제 손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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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uch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외치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서양인 커플은 온천 카운터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 길로 저는 시치라시마스! 실례했습니다를 연신 외치며 카운터에서 입장료 계산을 하고 무사히 온천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대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물이 미지근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무사히 온천욕을 끝마치고 15km가량 다시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친구와 함께 만난 야끼니꾸로 마지막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너무 쪽팔린 게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먼 타국에 와서 동냥을 했을까?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백엔빙을 뜯었나? 그냥 10만 원을 뽑을 걸 생각하기도 했다가 달러로는 100엔이 7센트 정도의 돈이라는 사실과 그날 저녁 본 호텔 자판기에서 100엔으로는 아무것도 뽑아 마실 수 없다는 사실에 그래도 너무 큰 돈을 빚진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외국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나라 분이셨을까요? 정말 감사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이 저에게 1,000원을 빌려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펄떡이 여러분들은 꼭 넉넉하게 환전을 해가시길. 아니,
굿즈에 눈이 멀어 돈을 아슬아슬하게 남기지 마시길. 마지막에 샀던 350엔짜리 배지를 사지 않았다면 사장님께 200엔을 받을 일도, 외국인에게 100엔을 삥 뜯을 일도 없었다는 사실. 아무튼 당시에는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요. 지나고 보니 재미있는 여행의 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키노사키 온센역 기념품샵 사장님과 저에게 흔쾌히 100엔을 주신 외국인 커플분들께도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떨어뜨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신청곡은 Let Me Know의 백앤 키스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350원 주고 산 애증의 배지 사진을 첨부합니다. 라면서 사진도 하나 올려주셨어요. 보실래요? 요 배지 350엔짜리 요거를 사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쁘네요. 500원짜리에 그려진 그림하고 비슷하네요. 학이죠? 와펜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그렇군요. Let Me Know의 백앤 키스였습니다. 비상금을 항상 넉넉하게 챙기세요. 이거 너무 딱땜 딱코 맞추려다가 저도 낭패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놀랍게도 일본에서 온 사연입니다. 쭈아, 일본에서 늦가기 유학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 펄떡이올시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항상 가벼운 연애만 하다가 뭔가 이 친구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반려자다 라고 느껴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첫눈에 그것을 느낀 건 아니지만 불과 반년 만에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유학 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며느리 데려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흥선대원군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보수맨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는 분이시지만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굳어 있을까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아버지께 소개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받느니 미리 예방주사를 마치자는 생각이었죠.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대답은 당연히 안 돼! 였습니다. 하지만 설득을 하니 직업은? 학력은? 부모님은? 같은 고리타분한 것들을 물으시더니 결국 같이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방학인 다음 달 중순입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처음인데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풀릴 수 있게 쭈디와 펄청자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글이 읽힌다면 그건 일이 끝난 뒤일 테지만요. 아버지가 한 번은 친구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점집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들으셨던 말이 첫째는 해외로 나가야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다는데 그 좋은 일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와 일생을 함께하게 되는 것이면 좋겠네요. 저한텐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타인에겐 시덥지 않게 느껴질 사연일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그냥 달달한 노래 하나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요게 7월 말 사연이니까 이미 이 식사는 이루어졌겠군요. 혹시 모르니 한번 이 후기가 올라왔는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데 헐!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꼭 후기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군요. 일단은 달달한 노래를 신청해 주셨으니 저의 두뇌를 풀가동해서 오랜만에 맥스웰 노래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Whenever, Wherever, Whatever 듣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의 Whenever, Wherever, Whatever 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다음 사연은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에 아주 가끔 주퍼를 매개체로 이어진 펄떡 펄순이 사연이 오곤 하잖아요. 왜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사연들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나 합니다. 때는 약 3년 전
군 전역 후 복학하여 여러 후배들과 친해졌고 또 그 중에서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후배가 생겼더랬죠. 아직 썸까지는 아니고 친구와 썸의 중간? 썸썸? 아무튼 후배와 카톡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은 통학 시 지하철에서 음악 대신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다는 후배의 말에 나도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있다. 혹시 주호민이라고 아느냐? 그가 라디오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잔잔하고 차분하니 듣기 좋다. 등의 영업 멘트를 밑밥을 깔고 이 편은 내가 보낸 사연도 실렸는데 어떤 게 내 사연인지 맞추면 밥 사줄게 라고 하며 펄밤 영상 링크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두둥 그 후배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선 제 사연이 어떤 것인지 바로 맞추었습니다. 링크를 보낼 당시에는 해당 편에 어떤 다른 사연이 실렸는지 인지하지 못했는데 단박에 맞춘 방법을 말하는 그 후배의 말로는 다른 사연들은 오빠의 사연일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결혼 사연이나 자녀 이야기 등의 사연이었다. 그 중에 헷갈리는 최종 후보 가운데에서 앞선 몇 가지의 질문으로 해소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보냈던 사연은 전역이 몇 달 안 남은 군인 신분에 관련한 사연이었거든요. 특정하기가 제법 쉬웠던 거죠. 참, 당시에는 사연을 주펄 카페가 아닌 블로그 댓글로 남겼더랬죠. 비밀 댓글 감성 모르는 유입들은 나가라. 그 후 후배와 몇 번의 식사를 하고 만화 카페 같은 곳도 같이 가고선 그랬던 그녀가 지금 제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워지거나 소원해질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레 스쳐 지나갔달까? 아주 혹시나 이 사연을 들었다면 그때처럼 카톡 한 번만 해줘. 재밌잖아. 신청곡은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입니다. 한때는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이찬혁이 자신만의 방식과 방법을 고수하며 끝내 대중을 설득해낸 것이 너무 멋져요. 이 노래는 가스펠 사운드를 기반으로 지난 1집에서부터 드러낸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곡인데 무신론자인 저도 큰 매력을 느낀 노래예요. 모두의 삶에 사랑이 깃들깃. 아니 뭐예요? 이찬혁 바이럴이에요? 근데 이 노래 좋긴 좋더라고요. 예. 아무튼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펄순이입니다. 저에게는 1년 조금 넘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건강에 대해 살짝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괜찮아? 하고 본인이 다쳐도 저 정도면 엄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파하더라고요. 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제 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팝콘 먹을까? 라고 했는데 팝콘 먹게? 라는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에 가서 케이크 먹을까? 라고 하면 나 너무 달아서 난 안 먹을래. 너 먹고 싶으면 먹어.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먹나요? 그 이후로는 음료만 딱 시킨답니다. 그 외에도 치킨에 감자튀김 세트로 시키면 감자튀긴 게 살이 많이 찐다고 차라리 치킨만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66 사이즈의 통통한 체형이고 남친은 평균보다 살짝 체격이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 제가 너나 잘해 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저는 용기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중에 너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를 낳아서 살이 더 찌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요샌 출산하고 원래 모습대로 금방 다들 돌아가더라.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예뻐 그래도 좋아 라는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미래에 내 딸이 있다면 자기 관리 열심히 하자라는 남자친구보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게 더 사랑받는 것 같다 라고 말하니까 각자 사랑의 표현이 다른 거야. 나는 그 사람의 몸이 더 망가지지 않게 같이 자기 관리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네가 날씬해지면
더 이쁠 것 같고 좋겠지만 그게 몸이 상하게 하는 다이어트라면 나는 그것도 싫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것도 저에겐 변명으로 느껴졌습니다. 날씬하면 좋아할 거면서 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건 널 사랑하지 않는 거라면서 얼른 헤어지라고 합니다. 원래 결혼을 고민했던 사이였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어지니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날 뚱뚱하게 보지는 않을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은 어떤 것인지 남자로서 대왕 T처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민수의 I Like Me입니다. 저는요, 그 친구들이 그건 널 사랑하지 않는 거라면서 얼른 헤어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장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뭔가 뭐랄까 이게 있어 이거 약간 좀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등 너무 두들겨 주는 게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 사람이 너무 그 남자친구가 너무 오히려 T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바꿀 수도 없고요. 이게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아무튼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남자친구도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긴 해. 감자튀긴 게 살이 많이 찐다고 차라리 치킨을 먹어라. 이게 참 이 사람도 참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또 없는데 말이죠. 굉장히 서운하셨겠습니다. 예, 참 서운하셨겠어요. 신청곡 듣겠습니다. 민수의 I Like Me.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락에 미쳐서 살고 있는 펄떡이입니다. 앨범도 몇 장 냈고 공연도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시절 생각하면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려는 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미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어디 말은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친구들끼리 밴드를 하고 있었고 미국의 투어 비슷한 걸 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지방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근처 술집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요, 저는 설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데스노트 L 마냥 설탕이 없으면 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정말 단 게 미친 듯이 땡기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술집 여기저기를 뒤졌는데 콜라든 뭐든 간에 달콤한 음료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조용히 말했죠. 야, 빨대 하나만 줘봐. 애들은 뭔 소리냐고 웃는데 전 이미 수영장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술집 옆에 작은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 옆에 개미들이 좀 보이길래 그 빨대를 개미 굴에 꽂고 쪽쪽 빨기 시작했습니다. 개미 맛은요, 뭐랄까요. 단맛은 아닌데 정신이 번쩍 드는 맛이랄까요? 입안이 얼얼해지는데 그 순간 뭔가 내가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저는 바닥에 오줌을 쌌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그리고 저는 딱 6번 혀를 굴려서 싹 핥아먹었어요. 친구들이 기겁하면서 말리는데 저는 그 와중에 친구한테 또 말했죠. 야, 너도 한번 해봐. 근데 친구도 당시 락큰롤 열정이 최고조에다 쓸데없이 승부욕이 있는 타입이라 망설이다가 지도 싸더니 저처럼 핥아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인 본능으로 갑자기 옆으로 밀고는 그 친구 오줌까지 잠깐만요. 이게 뭐지? 그 친구 오줌까지. 친구는 절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야, 네가 이겼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뭔 추억인가 싶지만 그때는 왠지 우리가 진짜 락스타가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지금은 설탕 중독도 좀 나아졌고 개미도 안 먹고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냥 추억 하나 털어놓고 싶었어요. 자, 이 얘기는 진짜입니다.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메탈의 아버지, 블랙 사바스의 멤버 오지 오스본이 머틀리 크루라는 밴드에 있었던 일화를 쓴 겁니다. 더 덜트라는 영화에서 이 일화를 재현한 장면이 있는데 처음 보고 충격 먹은 기억이 있네요. 락큰롤을 정말 좋아하는 한 팬으로서 오지 오스본의 명복을 빌며 블랙 사바스의 파라노이드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 락밴드 멤버가 했다니까 아 다행이다. 미국 락밴드 멤버가 해도 이상한 일인데 미국 락밴드 멤버가 했다니까 다 다행이래. 아니 미국 락밴드 이미지는 도대체 어떤 거지? 아무튼 예 오지 오스본의 명복을 빌며 파라노이드 듣겠습니다. 아 이분께서는 뭐 박쥐도 뜯어먹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뭐 개미 정도는 뭐 그렇군요. 아 여기서 설탕이 그 문자 그대로의 설탕이 아니고 약간 은어인가 보죠? 아이 참 위험한 사연이었구만 이거.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 재수를 하고 있는 펄떡이입니다. 공부가 참 안 돼서 소울푸드 사연 남겨봅니다. 제 소울푸드는 진라면 순한 맛입니다. 대체 어떻게 라면 따위가 소울푸드가 될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13살 때 저희 아버지는 미국으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고 계셨기에 같이 가지 못하셨고 동생은 한국에 남고 저만 미국으로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미국에서 꽤나 바쁘셨습니다. 거의 항상 평일에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바로 미국은 16살 이하의 미성년자가 집에 혼자 있으면 경찰이 와서 부모를 잡아갑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는 제게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된다고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덕분에 저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혼자라는 것을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제 방에만 불을 켜고 온 집안에 커튼을 치는 등 똥꼬쇼를 했더랬죠. 그런 미국 생활에서 제 유일한 낙은 바로 토요일 늦은 오전 아버지께서 끓여주시던 진라면 순한 맛에 나 혼자 산다를 아버지와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안84 작가님의 홍콩 세월간이 열차편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날 늦게까지 일하고 오신 아버지가 요리하시기 귀찮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에게는 일주일 중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일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잘 먹지 않게 되었지만 가끔 진라면을 마트에서 보게 되면 나름 즐거웠던 미국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응이 좋다면 시험지 뺏기다가 들킨 썰, 학교 노트북으로 게임하다 들킨 썰, 교실 문에 오줌 뿌린 썰 같은 다이내믹한 미국 썰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쭈바. 미국 가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오지 오스본 사연도 그렇고 미국에 가면은 오줌을 뿌리게 되나요? 터가 좀 그런가요? 아무튼 써보세요. 예, 써보시고요. 진라면 순한 맛 저도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진라면 중간 맛이 나왔더라고요. 매운맛도 그 순한 맛도 아닌 심지어 매운맛은 빨간색 순한 맛은 파란색이잖아요. 그 중간 맛은 그 둘을 섞은 보라색이더라고요. 참 입맛이 안 도는 색깔인데 어쨌든 저도 호기심에 사서 먹어봤는데 그 맛이 놀랍게도 정말 중간 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매우면 맵고 순하면 순했지 약간 어중간한 느낌이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존 빌리언의 모닝 인 큐메리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인 아메리카잖아요. 왜 큐메리카라고 썼어?
안녕하세요, 펄디. 제 사연을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와 관련된 것인데요. 아빠는 항상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제 꿈을 응원해 줬던 분이었어요. 집에서 아빠의 응원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운 좋게도 공부 기간이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시험 삼아 지원했던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용이 되어 일하던 첫 해에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바로 본가로 갔지만 아빠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고, 코로나 기간이라 면회도 불가능. 아빠가 검사 받으러 가는 그 1, 2분 남짓한 시간에 병원 의료진들이 배려해줘서 볼 수 있었어요. 크게만 보이던 아빠가 누워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그 모습은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네요. 2주 동안 초조한 시간을 보냈고, 일 때문에 다시 근무지로 돌아온 지 5일 되던 날 새벽,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기에 아빠 친구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형제와 엄마를 위로해 주셨고, 놀랍게도 아빠 친구분들은 너가 펄순이구나. 아빠가 생전에 공무원 빨리 됐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공무원이 된 게 많이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3년 뒤 공무원 4년 차에 저는 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제가 공무원 된 거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만두게 된 게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한 지 6개월 차에 꿈을 꿨어요. 우리 사무실 전화로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우리 딸내미가 일하는데 제가 국수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듣자마자 난 아빠 없는데? 하고 끊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시 전화가 와서 우리 딸내미 거기서 일하는데 내가 국수 좀 보낼락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아버님이세요? 라고 물으니 나 저기 펄순이 아빠인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빠인 것을 직감한 저는 아빠가 그렇게 자랑하던 일 그만두고 지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 이래도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아빠 목소리로 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생각한 것이 꿈으로 발현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이 제게는 많이 힘이 됐어요. 지금은 자리 잡고 사업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매일 펄디 유튜브 들으면서 일도 하고 있고요. 가끔 그 꿈이 생각나서 펄디 목소리로 이 사연을 들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아빠 사연들이 많군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천주교 신부님들 서품식을 봤거든요. 그때 온몸을 오체투지 하듯이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근데 그게 인간 아무개가 쓰러지고 이제 사제 아무개가 일어난다는 의미의 형식이었는데, 이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인간 아무개가 이제 사라지고 그 아빠 아무개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도 분명히 이제 느꼈고 자주 느끼고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체질이라는 게 달라집니다. 자식이 생기면 책임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미국에서 8시 9시까지 이제 일해야 돼가지고 경찰에 잡혀갈까봐 숨어 있으라고 한 아버지도 일하시면서 얼마나 또 생각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홀로 있는 사연자분이. 이 사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참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연이. 쭈하, 저는 한때 꽈추에 지나치게 집착한 적이 있는데요.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이죠, 사람을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해 멘탈이 맛이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는 2차례 정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풀어보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
2024년 1월 21살 때네요. 세무사 공부를 시작해 휴학으로 본가에 고립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내 과추에 정자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병신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불안해져서 검색을 해보니 가임 가능 남자 중에 1% 정도는 그 무정자증을 앓는다는 겁니다. 아니 1%면 꽤 높은 숫자네? 나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심각해져서 공부도 안 되고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친구들이 방학을 해 종종 만났음에도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서 불알 친구인 펄떡이에게 고민 끝에 털어놓았는데요. 야, 이거 비밀인데 나 정자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할아버지 때는 애를 많이 낳았을 때인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둘만 낳았을까? 라든가 어릴 때 폐렴을 앓았는데 그게 영향이 갈 수 있다던데? 라는 등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펄떡이는 왜 그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냐는 식으로 괜찮다고 말해주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린 결론은 쭈액 검사였습니다. 이걸 왜 쭈액이라고 쓰셨죠? 짜증나게. 때마침 펄떡이가 야 그러면 쭈액 검사라도 받던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긴 시골이라 검사 시설이 없어서 혼자 도시로 나가서 받기에는 현타가 세게 올 것 같아 도무지 못하겠다고 말하니 웬일로 펄떡이 이놈이 그럼 나랑 같이 가서 검사 받자. 그럼 됐지?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원래 펄떡이는 귀찮은 걸 싫어하고 이타적인 놈이 아닌데 어지간히 걱정했으면 이러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감동하게 되었네요. 혹여나 마음이 바뀔까 그럼 예약한다 라고 말했고 펄떡이 또한 알았다고 하여 21살의 나이에 쭈액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고속버스에 올라탔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현태가 올 줄 알았는데 펄떡이와 함께 하니 괜찮았습니다. 때가 되어 의사 선생님을 만나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검사하기 전에 아크릴로 된 통 하나와 방을 안내받았고 그 방에는 야구 동영상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저찌 통 안에 현타와 함께 슛을 넣었고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대 초반에 맞게 활발하고 씩씩한 놈들이 한가득이지 뭡니까? 쭈하하하! 심지어 펄떡이보다 결과가 더 좋아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게다가 펄떡이는 평소에 정계 정맥류가 의심되어 검사를 받아보았고 괜찮다는 결과를 듣고 난 후 병원을 나와서 고마운 마음에 펄떡이에게 밥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펄떡이가 정계 정맥류 검사를 받았던 탓인지 저도 정계 정맥류가 의심이 되어 걱정과 함께 이번엔 부모님께 말하게 되었고 다음날 근처 병원을 다시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하지 정맥류는 없는 것 같다며 괜찮다 하셨고 혹시나 해서 저의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지간히 할 짓이 없냐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라며 가라고 하셨고 전 그제서야 홀가분해졌습니다. 이 일을 겪고 깨달은 것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만큼 공부하자는 다짐과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경하여 학원도 다니고 안 가던 교회도 아는 형 덕분에 가게 되었어요. 요즘도 가끔 꽈추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검사도 다 받았는데 뭔 소리야 라며 무심하게 넘어가게 되었네요. 주펄님께서는 그딴 비용신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따끔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세무사 합격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신청곡은 사연을 쓰다 보니 최근에 저스틴 비버가 아버지가 되어서 낸 노래 Go Baby가 생각이나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비 아버지의 사연까지? 굳이 제가 똑같은 말을 보탤 필요는 없겠죠. 그 펄떡이 친구도 했고 의사 선생님도 했으니까요. 비용신 같은 걱정 하지 말라고 저까지 보탤 필요는 없잖아요. 자, 저스틴 비버가 아버지가 되어서 낸 노래가 있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스틴 비버의 Go Baby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펄떡이 여러분들. 저는 올해로 5년째 솔로, 즉 코로나 이후로 연애 경력이 뚝 끊겨
다시 유사 모태 솔로가 되어가고 있는 29살 펄순이입니다. 5년간의 공백 동안 연애로 발전할 만한 썸이 몇 번 있었으나 상대가 밥을 깨작깨작 먹는 모습에서 깨버린다거나 몇 주간의 뜨뜻미지근한 썸에서 끝나버리는 등 관계가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제가 사귀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게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 기간이 5년을 채워가고 30이 다 된 저를 보며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도 비슷한 날들이 반복될 것이고 어쩌면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애를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카페에 갔는데 아니 이게 웬걸. 직원분이 너무 잘생기신 겁니다. 작은 얼굴에 강한 이목구비, 게다가 친절함. 누가 봐도 훈훈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어떻게 고백을 하면 좋을지 펄떡이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해야겠다 라며 혼자 설레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양심 고백은 해보았으나 사랑 고백은 단 한 번도 안 해본 여중 여고 미대 루트의 잘생긴 남자와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전형적인 쑥맥 중에 쑥맥,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에도 사실 얼굴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게 자주 갔으나 매번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메뉴만 바라보며 콘판나 하나랑 로마노 하나 주세요. 매번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잠깐의 대화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게다가 그 카페는 그냥 카페가 아닌 에스프레소 바여서 자리가 매우 협소하고 특히나 바 자리는 그분과 아예 마주보고 스몰 토크를 해야만 하는 자리여서 한 번도 감히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볼 수 있는 카페의 단 하나뿐인 창가 자리에 앉아서 최대한 느리게 작은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떠났습니다.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왜 가는 걸까요? 그렇게 어떠한 진전도 없이 휴무마다 카페에 들러 에스프레소만 마시고 떠나기를 거의 2달째. 쉬는 날 낮에 저는 또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에스프레소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시고 이번엔 서서 책까지 보시더라고요. 손님 없을 때 책을 보는 남자 더 좋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밖에서 한 아주머니 무리가 문이 열려있는 카페로 정적을 깨고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보고 혹시 했는데 청년 우리 교회 다니죠? 아주머니 한 분이 불쑥 들어오셔서 긴가민가한 얼굴로 엄청 크게 물으셨고 양손에는 전도지와 예배 안내문을 들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본 것 같아. 이 앞에. 맞죠? 반갑네. 여기서 일해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 교회 다니고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하시며 아주머니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나가시면서 저에게도 눈을 마주치시더니 건빵과 전도지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는 이단으로 소문이 난 저희 동네 한 교회의 전도지였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인이고 연애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편이라 말도 못 걸어보고 제 마음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설레발만 치다가 허망하네요. 그날은 정말 마음이 조금 아팠답니다. 에스프레소가 맛있어서 그 카페에 가겠지만 출발도 못해보고 망해버린 제 짝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펄떡이 분들께 마음에 드는 이성과 스몰 토크를 시작하는 법, 고백하는 법은 물어보고 싶어요. 모르신다고요? 농담입니다. 올해는 성공하든 말든 꼭 고백을 해보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2025년 목표로 고백하기를 쓰려고 대인국에 가입해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가입하고 사연에 써봅니다. 신청곡은 친구가 추천해 주었던 노래인데 왠지 펄밤에서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승윤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꽤나 긴 사연인데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서울에 사는 20대 펄순이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예전에 추억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때는 3년 전 2022년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여름이었어요. 홍수가 나서 집 주변이 쑥대밭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랑 대판 뒤지게 싸우고 헤어졌던 터라 하늘이 내 마음을 대변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이 많이 남았었고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그 친구를 붙잡기 위해 그 친구가 사는 광명시까지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단호했고 저는 모든 걸 차단당해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기에 집 앞에서 벌벌 떨며 비를 개쳐 맞으며 4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대방을 배려 안 하는 참 철없고 어렸던 행동이었지만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 더 이상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대로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공중전화! 저는 곧장 몇 개 없는 동전 짤짤이와 우산을 챙겨 집 주변 공중전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리는 초등학교 앞 사거리 중앙에 공중전화가 있었고 100원짜리 몇 개를 냅다 넣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연결이 되었고 오랜만에 듣는 전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뿌앵 하면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동안의 슬픔과 서러움이 섞인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전화기에 통화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져만 갔고 한 손으로는 수화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동전들을 넣으며 그렇게 구질구질한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애처럼 엉엉 울며 호소하는 저의 목소리 때문인지 단호했던 전 남자친구도 마음이 많이 약해졌는지 훌쩍거리더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동전은 없었고 조급해진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내가 다시 전화를 걸 테니 한 번만 받아달라고 했죠. 전 남자친구는 펄순아, 네가 이럴수록 내 마음은 더 아파. 나도 힘들 뚜뚜뚜. 그 친구가 말하는 도중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우산도 안 쓴 채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ATM기로 달려갔습니다. 내 눈앞을 가리는 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새도 없이 닦지도 않은 채 손은 덜덜 떨며 현금을 뽑고 있었어요. 제가 필요한 건 동전들이었기에 그 와중에 추파춥스 하나를 사서 동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전들을 한 움큼 쥔 채 다시 공중전화로 뛰어갔고 다시 전 남자친구의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이 되었지만 그 잠깐 사이 전 남자친구는 깊은 생각이라도 했는지 펄순아, 우린 이미 헤어졌어. 네가 이러는 거 많이 불편하고 나도 힘들어 라고 말했고 단호해진 그의 말투에 제 마음은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뻔한 구여친 멘트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할게.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거세게 내리는 빗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힐세라 소리치며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어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제 인생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더욱 단호하게 제 말을 뿌리쳤고 저는 거기에 반응하여 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싫단 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 한 번만 부탁할게. 제발 한 번만. 보고 싶어. 미친 여자처럼 소리쳤습니다. 마음이 약한 전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지는 않았고 전 계속 라일지를 떨었더랬죠. 그때 갑자기 똑똑똑 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스 밖에서 경찰관 2분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고받고 나왔어요, 선생님.
방금 ATM기에서 현금 뽑으셨죠? 무슨 일이세요? 그때 시간은 오후 1시 정도. 초등학교 앞 사거리. 주변엔 회사 건물들이 많았고 자녀를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과 점심시간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이 붐비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주민분이 어떤 여자가 비 오는 날 홀딱 젖어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엉엉 울며 전화를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같다라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엉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 부탁이다, 제발 한 번만, 이 연병을 떨고 있었으니 신고를 안 당한 게 이상할 따름이었긴 했습니다. 저는 경찰관 분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울음을 그쳤고 두 분 중 한 분이 보이스피싱 이냐고 입모양으로 속삭이셨습니다. 거기서 아니라고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울음을 그치면 숨이 차고 그 꺽꺽거리잖아요. 그 때문인지 딸꾹질 마냥 꺽꺽거리면서 숨이 차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지랄로 말을 하느라 안 그래도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렸을 텐데 경찰관 두 분은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진정을 못하는 모습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확신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멘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 주둥이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저를 데리고선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비도 많이 오니까 실내로 가시죠. 하고서는 지구대로 데려가셨습니다. 지구대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고 저에게 담요와 녹차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울음이 그치고 호흡이 차분하게 진정되었을 때 쪽팔림이 밀려왔습니다. 경찰관 분께서는 무슨 통화였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저는 차마 전 남친과의 통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겁니다. 쪽팔려서 뒤져버릴 것만 같은 거임. 머뭇거리는 저를 보고선 괜찮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독여 주셨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속삭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분이 잘 안 들리신다며 갸우뚱하시곤 다시 말해달라고 하셨고 사실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거다. 얼마 전에 이별해서 전화해서 붙잡고 있었던 거다라고 실토를 하자 표정이 썩어 문드러지셨습니다. 그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전 남친과의 재회고 나발이고 정말 쪽팔려서 뒤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달라고 쓰셨습니다. 뒤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이상 무슨 경위서 같은 걸 써야 한다고 작성하라고 하셔서 A4 용지에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작성하고 귀가했습니다. 지구대에서 나오니 비가 그쳤더군요. 현타가 오지게 왔습니다. 전 남친에게 전화는 다시 하지 않았고요. 집에 가서 씻고 마라탕 시켜 먹고 잤습니다. 그 이후에 전 남친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재회는 했고 1년 정도 더 연애했습니다. 껄껄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사실 이맘때 겪은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짧게나마 써도 될까요? 쓰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에 침수 피해가 엄청나서 집 주변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날은 잠겼던 물이 거의 다 빠졌었고 가랑비만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빨래를 2주에 한 번 정도 코인 세탁방에 가져가서 세탁을 하는데요. 코인을 진짜 좋아하셔. 그날도 이불 빨래를 하기 위해 이불을 싸들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코인 세탁방에 갔습니다. 빨래를 마친 후 뽀송해진 이불을 빨래바구니에 넣어 두 손으로 번쩍 들고 우산은 겨드랑이에 낀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뚱거리며 조마조마하게 집으로 가고 있던 도중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우산이 뒤집혔나? 바구니를 놓칠 뻔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골목 전봇대 쪽에 화단이 있길래 바구니를 잠깐 놓으려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진 않았지만 우중충한 날씨 탓에 어두워서였을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닥으로 쑥 꺼졌습니다.
제가요. 제 몸이요. 네, 하수구에 빠진 겁니다. 정사각형으로 된 큼지막한 하수구요. 하수구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제 키가 161인데 한 뼘 정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빠져버린 저는 눈앞이 깜깜했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아!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코인 세탁방에 같이 있던 남자분이 때마침 나오셨던 모양인지 소리 지른 저를 발견하시고는 저를 건지듯이 꺼내 주셨습니다. 온몸은 꾸정물 투성이에 턱과 정강이는 쓸려서 피가 나고 있었고 엉엉 울며 불쌍한 꼬라지의 제 모습을 보시고는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땐 너무 놀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터라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게 된다면 정말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 쪽 양재역 가는 방향에 있던 코인 세탁방 남성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아찔하고 끔찍했던 경험인데요. 다행히 하수구 바닥에 물이 거의 빠져서 자박자박한 상태여서 망정이지 물이라도 차 있었다면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주변 지인들에게 술안주 삼아 풀던 썰인데 뻥치지 말래요. 모든 걸 걸고 진짜입니다. 구라 아님요. 아무튼 2022년 여름은 참 스펙타클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비가 오면 종종 떠오르는 일들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비 오는 날 하수구 조심하십시오. 그럼 빠이. 신청곡은 롤러코스터의 습관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정말 재밌네요. 맛있습니다. 맛있는 사연이었어요. 2022년이 아마 저희 동네에도 홍수가 났던 그 여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단했지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롤러코스터의 습관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입니다. 9월에는 즐거운 일들만 있길 바라면서 좋은 밤 되십시오.